근데 저 멀리 을지로에서부터 함성이 들리는데요. 천군천사 같은 나팔 소리 같은 게 들려서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소리가 점점 커지고 내가 너희들을 도우러 왔다라는 그런 생각에 천사들의 행진처럼 들렸다. 네. 저희 조합원들이 엄청 눈물을 흘리고 감격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윤석열 끌어내리고 다시 만날 세계는 정리하고 없는 세상, 비정규직 없는 세상, 온갖 차별이 없는 세상이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거리에 나온 우리가 주인인데 너무나 많이 빼앗기고 살아갑니다. 많이 가져서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빼앗기지 않고 평등하게 나누기 위해 우리들은 싸우고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동지들께 외치고 싶습니다. 전체 구호 한번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싸우고 함께 승리하자. 함께 싸우고 함께 승리하자. 적어도 나라는 한 사람은 바뀌었고 그 작은 변화가 모여 전국에 더 큰 연대의 힘이 될 때까지 아프지만 괜찮아. 안녕하십니까.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을들의 연대 대표이자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창진입니다. 박창진의 아프지만 괜찮아, 우리 사회에 엄연히 존재하는 존재이나 투명 인간 취급받고 있는 수많은 목소리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소개해드리고 우리 공동체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나눴으면 좋겠다 라는 의미로 이 방송을 매해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 제가 촛불 탄핵 촛불 광장에 갔다가 행진을 했는데 행렬이 이전과 다르게 그 시청 앞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 안에 여전히 존재하는 아픔의 공간까지 행진이 이어졌고 그 광장에서 열렸던 수많은 사람들의 연대의 모습을 보고 제가 오늘은 이분들을 모시고 꼭 얘기를 나눠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우선 어려운 길을 나와주셨는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명동에 있는 세종호텔이라는 곳에서 29년을 일하다가 코로나 시국에 2021년 12월 10날 해고된 해고노동자 김난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그 호칭을 어떻게 불러드리면 좋을까요? 김난희 조합원이라고 해주시면 조합원님. 네. 네. 그 우선 좀 전에 제가 여는 말씀에도 언급했지만 지난 주말에 토요일 날 촛불 탄핵 집회에서 있었던 행진들이 세종호텔까지 가서 거기 고공농성하고 계신 노동자들과 연대하는 그런 나름의 퍼포먼스가 있었는데요. 그때 혹시 현장에 계셨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셨어요? 네네. 네. 기분이 어떠셨나요? 감동이었습니다. 네. 그 전에 이제 저희가 경복궁역이나 뭐 동십자가 그 광화문 광장에서 여러 동지들 앞에서 저희 세종호텔을 알리는 전단지를 돌리고 나서 명동으로 급히 달려와서 네, 그 동지들을 만났거든요. 맞이했거든요.
네, 저 멀리 을지로에서부터 함성이 들리는데요. 천군 천사 같은 나팔 소리 같은 게 들려서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소리가 점점 커지고 내가 너희들을 도우러 왔다라는 그런 생각에 천사들의 행진처럼 들렸다. 네, 그래서 저희 조합원들이 엄청 눈물을 흘리고 감격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저도 남달랐던 게 네. 저도 이제 뭐 대기업하고 투쟁을 네. 했었는데 저는 거의 뭐 99% 개인 혼자서 네,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힘들게 그래서 옆에 주변에 이제 누군가가 없다라는 게 상당한 그 어떤 외로움, 뭐 고독함도 있지만 감정적인 것도 있지만 네, 상황적으로 따돌림 당했구나, 나는 여기에서 내쳐졌구나 이런 네. 처지에 대한 비관도 생겼거든요. 네. 그래도 이제 같이 하는 동료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마 어려움이 많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날 이제 연대 광장이 열림으로 인해서 네. 또 새로운 뭐 기운이 나는 네. 또 힘을 실어주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저도 이제 그 세종호텔 명동 쪽에 지인이 있어서 네. 예전부터 이제 자주 갔었는데 저는 그 2010년 초반에 이런 이제 투쟁을 하시는 모습을 봤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어느 순간 부지불식간에 네. 이미 뭐 이건 다 끝났겠지. 십수년 전의 네. 일이었으니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이제 시민분들도 지금 이게 아직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세종호텔에서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현재 상황이 어떤 것이며 또 이전에 어떤 이 일들이 있어서 이렇게까지 진행됐는지 좀 이해하시기 쉽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네. 세종호텔은 투쟁한 지가 거의 이제 15년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는 핵심 인물이 이제 세종호텔 실소유주인 주명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설립자의 장남으로 그 모든 세종호텔이 세종대학교 재단입니다. 그렇군요. 수익 사학재단 안에 있는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호텔인데요. 네. 거기에서 그 설립자의 자녀가 이남 이녀인데 장남이 모든 것을 소유하는 과정에서 이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생이 호텔 사장이었는데 동생도 내쫓고 홍보이사였는데 동생 또 내쫓고 누나는 세종대학교 교수였는데 그 자리에서도 사회적으로 다 권위나 아니면 뭐 지위를 다 빼앗은 그런. 거의 그러면 그 일반적인 제가 경험했던 재벌 대기업 그 오너 일가하고 똑같은 똑같습니다. 형태네요. 네, 세종대학교 주명건 씨는 본인이 그룹을 만들고 싶어 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가족들끼리도 네. 경영권 다툼이 있으면서 네. 이 사태가 그렇죠. 발현되기 시작했다. 네. 그래서 주명건 씨가 복귀를 하면은 열악한 환경으로 변하고 뭐 또 다른 형제나 설립자가 이기면 뭐 또 변하고 이런 과정 중에서 이제 주명건 씨가 최종적으로 다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이후에 또 복수노조가 생겨서 원래 노조가 있었나요? 그럼? 네, 저희는 유니온샵이었습니다. 한국노총에서 어. 이제 민주노총으로 갈아타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복수노조가 생기고 회사가 이제 어용노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조합원들을 대거 뺏어가고 그 뺏는 과정 중에서는 회유랑 압박이 좀 있었죠. 당연히 뭐 그렇게 되는 과정들이 벌어지죠. 네, 실제로 저한테도 와서 음. 건너오라고 그렇게 회유를 했었고요. 너가 거기에 있으면 좋을 거 하나도 없고 힘들 것이다. 이렇게. 인사권이나 이런 걸 네, 불이익을 암시하는 네, 행동들을 네. 한 거네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런 일은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복수노조를 통해서 인사고과가 좋지 않은 사람은 임금의 30% 이상을 삭감할 수도 있고 증액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조항을 만들어서 저희 조합원들 중에 한 명은 실제로 30%까지 삭감이 되어서 일을 했던 그런 조합원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한 직장에서 13번, 14번을 전보
당하는 그런 그 일이 전형적인 이제 이 사건을 이용해서 길들이기,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노동자 길들이기를 네. 하는 거고 네. 아울러서 이 징계권이라는 걸 활용해서 또 겁주기도 하고 네네. 그래서 노동자들이 말 잘 듣는 그냥 노예 정도로 네네. 이렇게 대상화되도록 만드는 과정이 네. 있었던 건데 네네. 근데 그 과정에서 물론 이제 지금 말씀하신 내부적인 경영 정책의 뭐 변화라고 할까요? 또 우리 사회가 이제 경영권에 대해서 되게 존중을 해주는 네. 사회고 법적으로도 보면 네. 다툼이 있을 때 경영권 혹은 인사권에 대해서는 뭐 불가침 영역처럼 이렇게 네. 대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김단희 그 조합원님께서 투쟁을 하시게 된 계기들은 특별한 게 있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압박을 받다 보니까요, 네. 남아있는 소수 노조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저항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대로 순응하기보다는 회사의 부조리를 나타내고 그거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전 조합원장은 해고까지, 네, 1차 해고까지 당했었고 부당해고다 하고 저희가 이제 그때 2016년도에 부당해고를 당했었는데 그 조합원을 전 위원장을 구제하려고 그때도 싸웠었고 그 투쟁이 계속 이어왔던 겁니다. 그러면 전 위원장을 해고할 때 사유는 뭐였나요? 사유는 그 회사 인사 규정에 그렇죠. 따라서 네. 위반된 사안이 네, 있다라고 해서 그런 네, 거죠. 전보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객실에서 그분도 뭐 여러 그 부서를 돌아다녔지만 객실이나 홍보과에서 일을 했었는데 시금에 가서 일을 하라고 전혀 다른 네, 전혀 다른 일을 업무로 하라고 해서 배정하는. 그것을 거부를 했더니 인사 권한으로 그냥 해고를 해버린 거죠. 근데 그게 또 부당하지 않고 그러면 정당하다고 나왔었고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기 위한 어떤 방식이 아니었나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밖에 없었고 네. 또 복수 노조가 생기고 말씀하신 대로 어용 노조라고 생각하는 노조가 회사와 뭐 나름 유착 관계에서 활동을 했겠죠. 네. 그러다 보면 노노 갈등도 생겼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결국엔 건전한 뭐 민주적인 노동자 활동 자체가 막히는 상황들이 계속 전개된 거네요. 네, 네. 그러면 이런 상황을 전개하면서 이 주명권이라는 경영자는 어떤 이유를 대면서 내부 노동자를 단속하거나 뭐 설득하거나 아니면 이런 일이 외부로 또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저희가 가장 답답한 분이 그 부분인데요. 네. 주명건이라는 사람은 세종대학교 상학비리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깊은 사람이라서 여러 번 해임되기도 하고 횡령으로 재판을 받은 경력도 이미 이력들이 네, 있군요. 이력들이 있는 사람인데요. 지금은 그 사람이 아무런 직책을 갖고 있지를 않아서 주명건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실소유주이고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관장한다고 생각하는데. 쥐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소유주인 누군가로 네. 느껴지는데 그렇죠. 근데 직책이나 네. 뭐 이런 거는 이제 대리된 사람들이 네, 네. 있다 보니까 네, 다 바지 사장들이 이제 뭐 대학교의 총장도 그렇고요, 재단의 이사장도 그렇고요, 심지어 이제 세종호텔의 대표이사도 다 바지 사장이기 때문에 물어는 보죠 저희가. 그러면 자기네들은 결정할 권한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저희가 어떻게 해서 이 돌파구를 헤쳐나가야 될지를 사실은 좀 힘든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권한도 없고 책임도 느슨한 사람들이 표면상으로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네. 격이겠네요. 그래서 네, 정말 어떻게 보면 제 느낌에는 이분이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노동자들을 괴롭힌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조합원님께서도 개인적으로 이제 잠깐 말씀하셨지만 일들을 계속 당하셨기 때문에 지금 농성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떤 사연들이 있으셨나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저 같은 경우는 한 회사에서 세종호텔에서 경력이 29년 차였습니다. 그러니까 해고되기
전에 제가 1993년도 1월 달에 입사를 했고 21년도 12월에 이제 해고가 됐기 때문에 횟수로는 29년, 30년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그 과정 중에서 제가 13번, 공식적으로 13번, 14번, 비공식적으로 그렇게 전보를 받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비서로 입사를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주명권 씨가 복귀를 해서 그 과정 중에서 형제 싸움이 있었다고 경영권 했잖아요. 다툼이 있을 경영권 때? 다툼이 있을 때 저는 이제 설립자 쪽에서 저를 증인 비서실에 있었던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증인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제가 거기에 가서 어떻게 보면 주명권 씨한테 불리한 증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주명권 씨가 주시를 하고 괘씸죄가 됐겠네요. 네, 괘씸죄로 저를 여러 부서에 뺑뺑이를 돌렸는데 비서실에서 뭐 제가 여러 군데 돌아도 교환실도 가보고 하우스키핑도 가보고 아, 하우스키핑도요? 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제가 이제 뭐 설립자 쪽에서 다시 들어왔을 때는 제자리로 갔었는데 잠시 복귀도 네, 되시기도 복귀도 하고 이제 인사 총무 제가 담당이었었는데요. 그 주명권 씨가 돌아오고 나서는 룸메이드, 룸 어텐던트로 그럼 계속 주명권 씨라는 분이 돌아오면 네. 반복적으로 나에게 인사적인 네네. 불이익이 진행되는 네, 방식이었네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무직에서 룸 어텐던트로 가는 것은 나가라는 그렇죠. 조치거든요. 그래서 책상 수치심을 빼기하고 똑같은 네, 거잖아요. 수치심을 유발해서 너 이렇게도 안 나가? 이러면서 저를 좀 힘들게 했었고 최종적으로는 또 이제 코로나 때에는 객실도 잘 아시다시피 항공도 그렇고 관광 산업이 완전 초토화됐었죠. 네, 문이 닫혔잖아요. 네. 그래서 객실은 당분간 영업을 안 한다. 그 대신에 식음료에 예약받은 것까지는 해야 되니 저희 객실에 있는 직원들이 식음 지원 네, 같은 거기 거. 가서 일을 하라고 해서 지원을 갔었는데요. 어느 날 발령이 난 거예요. 네. 제가 주방에 설거지 파트로요. 그러니까 룸메이드를 하다가 또 설거지 파트까지 갔는데 식음료 폐지를 한다고 해서 저희 부서가 그냥 한순간에 날아가 버린 거죠. 없어진 거예요. 네, 없어졌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다 주명권 씨의 계획이었던 걸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객실에 있었던 조합원도 있었고 연예 그 식음에 있었던 직원들 저희 지금 현 조합원 위원장도 식음에 있었는데 폐지를 해버리니까 저희 민주노조에 있는 조합원들이 다 날아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직무의 이동이 있었던 파트들 지금 네. 말씀하신 뭐 현장직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서로 가는 직원들의 대다수가 같이 함께하는 노조원들이었군요. 네네. 그럼 계획적으로 노조를 그랬죠. 이제 없애기 위한 뭐 술수를 네. 쓴 걸로 보이네요. 네네. 근데 저희가 또 이제 법으로도 그걸 다퉜었. 물론 그것도 이제 부당하다고 법으로 다퉜는데요. 그 이후에 객실이 이제 다시 살아났잖아요. 네네. 그러면 객실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올려야 되잖아요. 네. 다시 그 제자리로. 네. 그런데 그 대표이사의 뭐라 그럴까요? 조금 라인들, 네, 대표이사의 라인들인 사람들을 그 자리로 메꿔버리고 저희 자리를 안 준 거예요. 아, 원복을 전혀 안 시켜주고. 네, 네. 그 한 명도 원복이 되신 분이 없으신 네, 거예요? 네. 아, 소위 말하는 조합 활동을 네. 하고 계신 분 중에. 네, 저희 12명의 조합원을 다른 조합원은 없었고요. 오직 저희 조합원만 12명을 해고 15명 해고 대상자 중에서 3명은 이제 그 희망퇴직으로 나가고요. 12명이 최종적으로 견디도 못해서 그런 선택을 했을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네. 그래서 12명이 최종적으로 다 해고를 당하고 지금 현재는 이제 6명이 남아서 대법원까지 갔다가 더 이상은 힘들다 해서 6명만 남아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나쁜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을 괴롭히는 방식의 전형적인 그 패턴인 것 같아요. 저도 사랑공하고 이제 땅콩향이라는 그 사건을 가지고 다툼을 시작하면서 저를 갑자기
영어 시험 처음에는 제가 이제 병가를 내고 복직을 했는데 병가 기간이 길었다는 이유로 저는 그 당시에 이제 팀장이었거든요. 그게 사무장이라는 직급이었는데 뭐 호텔 하셨으니까 뭐 총지배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네네. 비슷한 격인데 그동안의 텀이 길었기 때문에 이코노미부터 그러니까 신입 교육부터 시작해서 네. 모든 과정을 통과하라는 거예요. 다시 시험을 네, 보라는 네.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반을 이코노미, 비즈니스, 퍼스트 교육을 다 받는데 뭐 호텔도 비슷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뭐 업무가 승객분들은 밥도 제도 먹어본 기억이 없는데라고 생각하겠지만 기내에 뭐 실리는 음식의 종류, 노선별로 차이, 와인의 종류, 네. 뭐 술의 종류 이런 거 치면은 한 몇천 가지를 다시 외우고 공부하고 뭐 테스트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네. 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제가 다 통과를 했어요. 네. 하고 나니까 하고 이제 복직을 딱 하려고 하니까 이번에는 영어 읽기 시험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이제 성적은 제가 좋았거든요. 근데 읽기 시험을 하면 이게 꼬투리 잡기 좋은 게 발음이라는 것은 제가 원어민 수준은 될 수도 없는 거고 어떤 스탠다드를 가지냐 기준점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이전에는 이제 영어 시험 같은 경우도 외부의 외국인 네이티브들한테 점수를 매기게 했는데 내부에 있는 직원들이 점수를 매기는 체제로 바꾸면서 강등을 시키고 네, 네. 그래서 이제 강등이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매니저로 있다가 설거지하는 입장으로 내려가게 되고 네. 저 위에 저를 관리하는 사람이 막 신입 승무원들이 네. 저를 관리를 하고 뭐 이런 식의 이제 과정이 있었는데 저도 그래서 이제 그 인사권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결론적으로 다른 거에서는 제가 다 이겼었는데 거기서 이기지 못했던 게 우리 사회가 그 회사의 이제 인사권을 강력하게 네. 보장을 하는 그런 어떤 풍토도 있고 네. 두 번째는 제가 이제 당했기 때문에 저는 어떤 절차로 그런 인사 규정이 바뀌었는지 이런 걸 증명을 해내기가 네. 힘든 거죠. 그건 맞습니다. 회사가 움직인 거기 네,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재판 과정에 가면 모든 걸 소를 제기한 사람이 다 네. 증명을 해야 네, 되기 네. 때문에 그래서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지금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는 게 이게 이제 알아서 나가게끔 만들기 위한 그 작업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정말 수치심, 모욕감,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지위의 하락이 오니까 내부 노동자들이 대하는 태도가 더 극렬하게 안 네.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친 사람인데 네. 그러니까 없는 사람 취급을 네. 더 많이 하게 되고 이런 과정이 있어서 정말 힘드셨을 것 같다라는 공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지금 해고 상태에 네. 있으신 거잖아요. 네. 그럼 결정적인 해고는 어떤 일 때문에 해고를 당하신 건가요? 지금 말씀해주신 그 말씀에 제가 크게 공감을 하는 게요. 저희도 해고 전에 인사 그 규정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인사 고과가 가장 큰 점수로 배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서류를 내라고 하는 거 다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어학 시험도 봐야 되고, 그리고 까다롭게 만들기 네, 까다롭게 다 이렇게 전 직원을 다 이제 또 규정을 바꿔서 네. 이전에는 한 번 땄으면 네. 저도 그랬거든요. 네. 제가 이제 96년도에 대한항공에 입사했는데 뭐 그 이후로 한 거의 20년 동안 한 번 영어 읽기 시험에서 A를 받으면 그냥 뭐 퇴직할 때까지 A인 거예요. 네. 그거 보통 또 그렇잖아요. 네. 그런 거는 변하지 않는 네. 실력인 거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바꾸는 거죠. 그래서 매해 시험을 봐야 된다라고 맞습니다. 규정을 바꾼다던가 팀장이 됐으면 팀장은 이미 이제 검증이 된 단계에서 네. 와서 된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뭐 그런 절차들이 없고 그 인사 규정을 벗어나는 어떤 행위들을 했을 때 네.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벌을 받고 나중에 뭐 그런 조치들이 있게 네. 되는데 시험을 통해서 재검증한다라는 네. 근데 그것도 제가 복직하자마자 처음으로 실시한다 이런 식의 이제 패턴을 만들어내서 괴롭혔었죠 저는.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도 시험을 봤습니다. 그런데요, 저희는
영어, 일어, 중국어 세 가지. 세 가지 다? 네, 세 가지를. 그런데 웃긴 거는 저는 영어, 한국어 봤는데 저는 웃긴 걸 뭐 이런 웃을 내리는 네네. 아니지만 저는 이제 한국어 그 손님 여러분 우리 비행기 곧 이륙하겠습니다라고 네네. 하는 이걸 하는데 만점 100점이고 80점 이상이 돼야 되는데 뭐 69점 한국말도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네네네. 그러니까 영어를 얼마나 점수를 네. 줬겠어요. 네, 저희는 근데 세종 호텔은 거의 80%가 일본 손님들이었거든요. 네, 예전에 그랬었어요. 네, 명동에 또 일본 네. 손님들이 많았고. 네, 그리고 기존의 객실이나 아니면은 뭐 식음료 웨이터 웨이트레스들만 시험을 봤었지 다른 그렇죠. 사무- 접객하는 사람들 네, 말고는 그런 맞습니다. 언어를 쓸 일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설거지 파트인 사람이 음. 시험을 볼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 가지를 다 봐야 했고요. 그런 과정 중에서 이제 그 해고 기준에 저희가 그거는 해고를 위한 기준은 따라갈 수 없다, 따를 수 없다 해서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시험도 거부를 했고 뭐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증명하라고 하는 그런 서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로 말도 안 되는 걸 네, 요구를 그래서 한다고요? 그것도 다 거부를 했고요. 개인 정보를 왜 회사가 요구를 네, 하죠? 그래서 뭐 돈이 있으면 안 자르고 돈이 없으면 안 자르고 뭐 이런 기준이었나 봐요. 그래서 뭐 식구 딸린 식구가 몇 명인지 뭐 이런 것도 제출해야 했었고 여러 가지 이제 조금은 말도 안 되는 네, 규정들을 내세워서 규정들을 내세워서 노동자를 옥죄었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해고 기준에 의한 자료라면 제출하지 않겠다 했더니 사유가 이제 내지 않았으니 너희는 0점 처리 뭐 이런 식으로 배점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인사 고과를 따져보면은 저희는 저랑 지부장이랑 사무장 빼놓고는 다 신규 조합원이거든요. 신규 조합원은 저희 조합원 외에 어용노조 조합원들이었었는데요. 그 조합원들은 기존에 인사고과가 좋은 사람들이었는데요. 어느 날 저희가 인사고과를 법원에다 제출을 하려고 점수가 얼마나 낮길래 우리가 해고가 됐느냐고 이제 신청을 했는데 저희 것만 딸랑 비교할 수 없게 비교할 수 있게 했는데 세상에 저희가 완전 바보 같은 점수를 받은 거예요. 회사에서. 그랬는데 저희 3명뿐만 아니라 기존 조합원 3뿐만 아니라 신규 조합원들까지 기존에 그 4층 노조에 있었던 사람들 것까지 저는 그냥 의심을 하기를 급하게 가짜로 만든 인사고과가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충분히 공감합니다. 네, 저도 네. 뭐 비슷한 과정을 그래서 겪었기 저는 때문에 이제 법원에다가 호텔 전 사원의 인사고과를 나는 보고 싶다 그렇게 요청을 했거든요. 저도 똑같은 방식으로 네네. 요구를 했었는데 제가 이 정도 수준이면 그러면 이 정도 수준으로 일하고 얘기하는 거에 나는 이제 인정할 수 없다. 네. 왜냐하면 저는 그 이전까지 초고속으로 그쪽에 갔고 네. 영어와 관련해서는 그 해장단들을 특별히 그분들이 네. 이제 유학하신 자제분들이 다 다니를 네. 보니까 그 비행기에 영어 잘하는 사무장이라고 저를 일부러 회사에서 네. 투입하기도 네, 했던 네. 사례들이 있어서 그러다 그러면 지금 나는 뭐 80점이 안 되고 70점으로 이렇게 되는데 80점 된 사무장들 그 녹음 네, 테이프를 네. 녹음을 해서 이제 점수를 매기는 거거든요. 제출해 달라 그래서 나도 한 거를 제출하고 해서 제3자, 네. 뭐 제3의 기관에 이 점수가 타당한지 물어보겠다 했는데 그게 인정이 안 네, 되더라고요. 저희도 인정이 안 됐고요. 똑같은 방식이에요. 네, 그래서 근데- 이 우리나라 지금 노동자들을 다루는 이 재판소의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더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진 게 어떤 거냐면요. 네. 저는 실질적으로 제 인사 고과자는 없었어요. 예, 저는 직급이 제 팀장보다도 높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 밑에 사람이 팀장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평가를 할 수가 없어서 제 평가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저는 그랬는데 그 평가자가 누군지 만약에 알고 싶은데 그것도 알 수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전 직원의
인사고가 2019년도에는 저희가 거의 영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인사고가가 없었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영업 활동이 거의 중지된 거랑 네, 그리고 마찬가지였죠. 인사고가를 할 수가 없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직원의 증언을 혹은 증인을 세우려고 했더니 그분이 십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예요. 아, 갑자기. 네, 갑자기요. 그래서 저희는 증명할 길도 없었고 회사에 자료를 요청할 수도 없었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모든 게 회사에게만 독점적으로 있는 정보를 대외비. 통해서 그렇죠. 결론만 네네. 난 상태고 네. 그걸 접근할 수도 없고 네. 그걸 요청해도 열리지도 않는 네. 정보고 이래서 결국은 해고까지 그냥 네, 돼버리신 제가 거예요. 이제 거짓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저의 인사고과자의 글씨체와 또 다른 같은 부서의 그 직급이 낮은 조합원의 인사고과의 글씨체 이런 게 다 다르더라고요. 한 부서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그 사람의 필적인지 아닌지를 이제 궁금하고 어떤 사람이 인사고과를 했는지 이제 물어보면은 대외비라고 대답을 안 해주세요. 근데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 그러면은 그런 인사고과 때문에 해고가 되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해고 되신 거는 언제부터 해고를? 2021년 12월 10일 그럼 해고 그 전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전에는 그냥 계속 이제 직장 내에서 사내에서 불이익만 계속 있었던 것이고 해고까지 간 건 이번이 처음이신 거예요. 해고가 이제 코로나 시국이에요. 음.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해고가 이제 정당하다고 나온 거죠. 당시에 정부에서 이런 이제 관광업계, 네, 항공사도 이런 이제 해고를 멈추는 것이 필요하다. 네, 대량 해고가 발생하면 사회적인 문제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해고를 하지 말라라고 압박도 있었고 네, 지원금도 맞습니다. 있었고 네. 했던 걸로 알고 네, 있고 네. 호텔 숙박업도 마찬가지였던 네, 걸로 알고 맞습니다. 있는데 네. 전혀 없었나요? 그런 지원금? 아닙니다. 금이? 있었어요. 저희도 호텔에도 관광 사업이다 보니까 지원금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또 좀 허점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회사가 지원금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저희는 그것도 대부분 제가 네. 경영자라 그러면 이 사업이 언제든 다시 이제 그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교육을 시켜서 새로운 인원을 투입하기는 힘든 게 서비스업이잖아요. 어느 정도의 네. 어떤 역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당연히 신청을 했을 것 같은데 전혀 신청 안 했나? 아닙니다. 1차 신청을 했었고요. 네. 그 다음에 2차도 신청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회사가 신청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신청을 해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저희 노동자가 신청을 했으면 좋겠는데 회사가 신청해야지만 그게 받아들여지니까 이게 조금 시스템적으로 좀 맹점이 있었네요. 네, 맹점이 있었던 거죠. 그걸 악용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었겠네요. 네, 네. 그래서 저희는 1차 하고도 2차 교섭이나 이런 뭐 대화가 오고 가는 과정 중에서 2차도 받아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이 사람들은 해고가 급한 거였어요. 이번 기회에 정리할 네. 거 정리해보자. 맞아요. 이런 나쁜 마음을 네, 먹었을 수도 있겠네요. 충분히 그러고도 어. 왜냐하면은 노조를 너무 악마화하고 노조를 너무 미워했기 때문에 돈보다도 노조를 더 싫어해서 그러니까 돈은 좋지만 돈을 버는 것보다는 노조를 없애는 게 최우선 과제였기 때문에 아유, 제가 있었던 회사랑 너무 비슷한 네, 저도 대자비를 보는 것 네, 같아서 저도 제가 그렇습니다. 참 아유, 네,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해고가 되셨어요. 근데 이 해고라는 것이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뭐 자발적으로 내가 퇴사를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가 돼 있고 또 뭐 생활의 영역에서도 준비를 하고 나왔을 수가 있는데 갑자기 닥친 일이시잖아요. 네. 그 해고라는 걸 당하시자마자 어떤 이게 난관에 부딪혔는지 어떤 난관들이 있으셨는지. 네. 처음에는 해고가 될 줄 몰랐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막상 이제 해고 통보를
통지서를 받고 나니까 아 정말 해고가 되는구나라는 생각에 통지서를 어떻게 받으셨나요? 회사에서 우편으로 또 전달 집으로? 네네 음. 줬고요. 아니면 뭐 회사에서 만나면 직접 우편물로 전달을 받아서 1대1로 그냥, 네네 네. 불러서 네. 그러면 조합원님은 받으신 경위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이제 인사 담당자가 로비에서 그때 저희가 로비 점거하고 있었을 때에 이제 지나가면서 주더라고요. 뭐라고 하면서 주던가요? 뭐 그 친구는 뭐 말단 직원이기 때문에 뭐 특별한 얘기는 없지만 그냥 전달했을 네 뿐이고. 전달을 받았었죠. 그래도 30년 가까이 일한 직원에게 어느 정도의 어떤 격식은 차릴 법한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격식까지는 바라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어떤 조합원들은 안 받겠다고 하는 조합원들한테는 이제 우편물로 보내기도 했었고요. 등기로 보내고 내용 증명처럼 네, 그렇게 네. 보내버린 거네. 네, 네. 그래서 막상 그 봉투를 열어보고 나서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뭐 지금 3년 전에 일을 기억하라 그러면 딱히 어떤 기분이었을지 기억은 안 나지만 어이가 없었다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왜 내가 해고를 당해야 되지? 처음에는 굉장히 억울했다고 할까요? 예, 내가 그 정도로 잘못했나?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었고요. 어떻게 해야지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라는 생각밖에 없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저희가 파업이 한 일주일 정도 있었거든요. 한 네. 8일 정도, 8일 그러니까 대량 해고한다는 회사가 소문이 나서 저희 조합원들이 그 로비 점거하고 연좌 농성하고 했을 때 그 동지들과 같이 그 받았던 사람들은 이게 말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조금은 힘들어하는 조합원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서로 못 믿어하는 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었던 것 같.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해고라는 것이 또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농성을 회사에서 했던 이유 또한 내가 사랑하는 뭐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애정을 여전히 갖고 네. 있는 이 사업장이 네,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경영 뭐 개선이나 그렇죠. 이런 이제 요구를 했던 네, 활동이잖아요. 네, 근데 이 해고장을 나한테 이렇게 딱 전달했다는 건 너의 사랑 따위는 받지 않겠어. 그 차가운 이별과 네, 마찬가지인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그때 심경이 진짜 복잡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처음에 이 입사를 하시게 된 동기는 원래 호텔에 일을 하실 생각으로 입사를 하신 거였나요? 그런 이제 꿈을 가지고 계셨나요? 호텔리어에 대한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이제 관광 경영 뭐 이런 거 경영으로 네, 전공을 하기는 했었지만 이 호텔은 365일 24시간 열려 업무를, 있죠. 네,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교회를 다녀서 주일만큼은 예배를 드리는 곳으로 가고 싶다라고 해서 사실은 다른 직장을 다니다가 이직을 해서 세종호텔을 들어간 케이스거든요. 뭐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이제 선택을 두 번째 선택을 네, 한 네, 거잖아요. 네. 그러면 또 남다른 애정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일을 하시면서 뭐 세종 호텔이라든지 혹은 내가 하는 일에 대한 네. 어떤 생각들은 어떠셨나요? 세종호텔은 최초 민간 자본으로 설립한 호텔이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50년 이상 많은 사람들이 뭐 특 1급만 알아주는 시대이긴 하지만 그래도 옛 어르신들은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역사와 전통이 네, 그리고 있는.
재밌는 얘기는 또 선을 보면 결혼으로 잘 이어진다는 그런 또 소문. 한때 그런 얘기가 네. 있었어요. 네네. 거기 로비에서 네. 네, 맞아요. 선 세종호텔 본다는. 커피숍에서 네, 선을 선 보면 본다. 네, 잘 산다. 뭐 네. 이런 그런 재밌는 얘기들도 있었기 때문에요. 저희는 한때는 400명까지도 정규직 거의 정규직이었거든요. 네. 정규직으로 그때 당시에는 뭐 경비까지도 다 청소 용역까지도 정규직이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제 뭐 하청 노동자나 비정규직으로 채워간 대체되기 네. 시작했고. 그럼 네. 어떻게 보면 지금 하는 약간 우리 김단희 조합원께서 과거의 세종 호텔의 모습을 얘기하시면서 아련한 추억을 이렇게 떠올리는 듯한 그런 이제 저는 표정을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나에게는 마음 속에는 자부심도 있고 정말 애사심도 있고 아 내가 이전에 다니는 직장 관두고 여기 선택하기를 잘했네 이런 생각도 있으셨겠네요 평소에. 네, 그렇습니다. 뭐 가족들은 어떠셨나요? 어떤? 직장 세종 호텔을 다니는 네. 엄마이자 뭐 주부인 김단희에 대해서 가족들은 어떻게 얘기를 했었나요? 제가 한 직장을 이제 오래 다녔잖아요. 음. 그래서 그냥 묵묵히 일만 하는 그런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을 뭐 책임감 강하고 또 뭐 가족이나 형제들이나 부모님을 잘 위하는 그런 식구 일원이었는데 이제 뭐 해고되고 나서는 잘 챙기지를 사실은 생계도 막막하기도 하고요. 그게 제일 큰 문제죠. 네네. 그래서 예전보다는 조금 덜한 그 면이 있죠. 뭐 오랜. 물질적으로나 아니면은 뭐 조금 여유가 있으면 자주 부모님도 찾아뵙고 해야 되는데 그런 여유도 없고 실질적으로 이제 해고 생활이 저에게는 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 생활과는 완전히 다른 거는 사실입니다. 그 사회적인 지위를 하락시키는 인위적으로 네. 그러니까 내가 자초했거나 내가 적어도 객관화시켜서 생각할 때 내 잘못이라고 생각이 들면은 네. 인정할 수도 있을 네. 수도 있지만 네. 그렇지 못한 외부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내가 이거를 수용해야 되는 네. 입장이 돼버리는 해고 네. 그걸 당하신 상황인 거네요 네, 지금. 맞습니다. 네. 그 이번에 그 촛불 광장이 광화문에서 집회를 마치고 행진을 하면서 세종 호텔로 향하는 이제 뭐 중간중간 사회자분이 오늘은 우리가 연대의 빛을 네. 다양한 색깔의 빛을 이 세종 호텔 앞에서 한번 밝혀봅시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뭐 여전히 탄핵 국면 이전에 그러니까 말씀하신 코로나 이후에 경기가 좀 회복되는 관계가 있었고 워낙 K 컨텐츠가 흥행을 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이제 방문도 했고 특히 명동이 그 중에 제일 핫스팟이었고 또 뭐 잠깐 불법 계엄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이제 방문이 줄어들었다가 지금 다시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고 명동에는 외국인들이 제일 먼저 방문하는 곳으로 여전히 알려져 있고 근데 그 화려하고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서울이라는 공간을 외국인들에게 보여줄 때 처음으로 보여주는 그 속살 같은 곳인데 그곳에서 그것도 호텔이라는 곳에서 노동자가 고공에 올라가 있다. 이건 좀 상상하기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고공 그 투쟁까지 하시게 된 이유는 어떤 배경이 있나요? 저희가 3년 동안 싸우면서 이제 안 해볼 거 없이 다 투쟁에 뛰어들었었거든요. 법적인 거, 투쟁의 방식, 이런 모든 걸 다 동원해봤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고공농성과 단식은 저희가 하지를 않았었어요. 오체 투지도 해보고 뭐 법원에서 호텔까지 걷는 것, 호텔에서
국회까지 걷는 거, 뭐 세종대에서 호텔까지 걷는 행진들 여러 차례 그런 행사들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전혀 타격감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 조합원들의 오랫동안 그 수건이 있었다면 큰 대형 행사, 특히나 이제 노동절이나 아니면은 뭐 큰 나라의 탄핵 국면에서의 같이 광장에 있는 모여 있는 여러 시민들이 네, 주목할 수 있는 그런 네. 곳에서 네. 우리도 존재한다는 걸 알리고 싶었다 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와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제안을 저희 공대위에서 제안을 민주노총에 제안을 했었고 그게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그날 저희 상하 8차선에 그 거리를 가득 메워준 시민들, 노동자분들 함께 해주셔서 그날은 정말 잊혀지지 않는 그런 날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강추위에 이번 주도 너무 춥잖아요. 네, 마이너스 추워요. 10도고 좀 밤에는 더 내려갈 것 같은데 특히나 거기가 응달이어가지고요. 하루 종일 해가 안 들어와요. 그렇죠. 남산 네.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서 더 그럴 것 같은데 네. 거기에서 이제 고공농성을 결심하게 된 건 지금 말씀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시스템 안에서의 모든 방식, 법적이건 네. 뭐 재판관을 찾아가고 국회를 찾아가고 네. 해봤는데 다 안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더 큰 투쟁으로 고공투쟁으로 네. 그러니까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제일 외롭게 네. 제일 힘들게 목숨을 건 음. 싸움을 저희 6명 남은 6명이 이제 결의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만나야 될 사람 주명건이라는 사람은 이것도 저것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세종호텔 앞에 저 위에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우리와 대화하자. 더 이상은 이제 미룰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안타깝게도 저희 지부장이 결단을 하고 추위와 싸우고 있고 또 매연 바람이 찬바람이 엄청 불어대니까 이게 또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속에서 이제 어지러움 속에서도 견디고 있는 실정인데 사실은 이게 옵티칼 고공농성도 1년이 다 넘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길게 간다면 우리가 과연 잘 견딜 수 있을까? 저 위에 있는 사람은 괜찮을까? 이런 염려들이 많습니다. 저 이제 예전에 대한항공 앞에서 제가 혼자 피켓을 들고 서 있어 본 적이 있는데 고공이 아닌 저는 그래도 땅에 발을 붙이고 서 있었지만 그 환경이 저에게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침에 16,000명의 직원들이 본사로 이제 탁 들어가는데 제가 이렇게 피켓을 이렇게 들고 서 있으면 주변의 사람들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벽이 하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눈길 한 번은 안 주고 다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네. 근데 그때 그렇게 지나갈 때만 해도 약간 오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버텨보자 이렇게 딱 했는데 모두가 다 이제 그 출근 시간 9시까지 되니까 9시 무렵에는 이제 정막이 흐르기 시작하잖아요. 그 시간에 이렇게 저의 진짜 머리 끝부터 이렇게 그 뭔가가 이렇게 보자기로 감싸듯이 엄습해오는 그 외로움과 네. 처절함과 불안함 네. 그런 것들이 정말 강렬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고공에서 그렇게 이제 농성을 하고 계시면 그 감정이 어떠실까라고 참 미루어 짐작이 돼서 저도 참 울컥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제 그 8차선 도로 그 명동역 앞을 가득 메운 인파들을 보면서 연대의 힘도 생각이 드셨을 것 같고 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잠깐의 용기를 낼 수 있는 또 힘도 생겼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번에 세종호텔 관련 건을 다루려고 뉴스를 검색하다 보니까
요 근래 많은 연대가 새롭게 시작되고 있고 그런 걸로 또 다른 이제 우리 공동체의 건전한 힘, 선한 영향력도 느낀다 뭐 이런 걸 봤었는데 네. 어떤 것들이 있으셨는지. 지금 말씀하신 부대표님은 혼자라서 정말 외로웠을 거라는 거는 저도 너무 공감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혼자 올라가 있지만 밑에 있는 연대 동지들이 함께 해주고 있고 지난 3년간도 연대 동지들이 저희에게는 끊임없이 찾아와 주셨어요. 근데 혼자 하셨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일이신 것 같고요. 저희는 매주 목요일 날 저녁 6시 반에 호텔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매주 찾아와 주시는 동지들이 있고 30명, 40명, 많게는 100명까지도 호텔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연대가 필요했었고 이제 그 연대 동지들이 많은 무리의 연대 동지들이 오면 회사도 좀 압박을 받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러는데 이제 남태령에서 한강진에서 새로운 말벌 동지들이 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저희에게도요. 그래서 이 현상은 남태령에서 이제 전공 그 트랙터들이 이제 진입이 막혔을 때 촛불 광장에 있던 그 MZ 세대들을 비롯해서 많은 시민들이 갔었는데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연계가 돼서 또 오신 거예요? 그쪽까지? 그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아, 그때 그러면 남태령에 직접 가셨던 건 아니시고? 아니요. 저희 조합원들도 남태령도 가고 한남도 가긴 했었는데 가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발언을 뭐 자유 발언을 하잖아요.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금속노조 조합원들도 많이 맞습니다. 하셨고. 세종 호텔의 그런 부당 해고에 대한 거를 저희가 또 발언도 하고 하니 그 동지들이 검색을 또 어떤 일인지 신세대들답게 검색을 하고 또 트위터 X로도 퍼날려주고 페이스북이나 SNS로 저희 호텔을 공유하는 이상이 어떤 것인지 동지들이 이런 굉장히 아픔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많이 저희들의 그 투쟁을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지들이 찾아와주고 뭐 십시일반 5,000원, 10,000원 후원도 후원도 해주시고 또 뭐 CMS 후원도 해주시고 굉장히 변화된 이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또 다른 연대를 보셨네요. 또 다른 연대를 봤어요. 저희가요. 그래서 이전에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주 문화제도 하고 농성도 오랫동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 연대해 주시는 단이나 분들이 계셨지만 이번에 연대는 나만 알고 있는 연대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 우리 공동체의 문제예요. 이거 같이 행동합시다라고 하는 어떤 그 집단적인 움직임이 생겼고 그다음에 지금 제일 문제는 솔직히 저는 혼자 한 6년 동안 투쟁을 했었는데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아시다시피 뭐 나중에는 동료들이 또 다른 갑질을 해서 이제 광장에 나와서 함께 하긴 했는데 하여튼 그 전에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그 비용을 다 대야 됐었거든요. 솔직히 투쟁이라는 것도 돈이 들잖아요. 많은 분들이 관가하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후원까지. 근데 그 후원을 해주세요. 저희가 요구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것까지 살필 수 있는 눈을 가진 수많은 동료들이 다시 생겼다라는 거네요. 아울러 저는 지금 정말 우리 조합원님께서는 말씀을 못 하시겠지만 이런 세종 호텔이라든지 또 저희 이제 방송에서 다루고 있는 수많은 약자들에게 그냥 여러분들이 댓글로 공감해 주시는 것도 좋고 또 그 뉴스를 다시 한번 들여다봐 주시는 것도 좋지만 후원인도 필요하다. 이분들이 지금 생계의 문제도 있고 투쟁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또 금전적인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남태령이라는 그 현장이
정말 대단한 네. 선한 폭발력을, 네. 선한 영향력의 네. 폭발을 일으킨 네. 그런 장소이네요. 네. 저도 이제 매주 지금 한 거의 8개월 가까이 촛불 그 탄핵 광장에 나가서 같이 이제 행진까지 하고 있는데 점점점 이번에 이제 윤석열의 이 친위 쿠데타의 네. 가장 큰 뭐라 그럴까 영향력은 숨겨져 있던 목소리들, 우리가 외면했던 목소리들이 정말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앞으로 꿈꿔야 될 세상은 다양한 목소리들이 존중받는 사회로 네, 가야 된다. 네. 였던 것 같고, 반대로 또 저는 이제 지금 광장을 나가보면 MZ 세대들이 초기에 특히 이제 탄핵 그 가결이 안 됐을 때 국회에서 그 일주일 정도 이제 기간이 있을 때 그 여의도에서 집행됐던 탄핵 그 집회를 나가보면 MZ 청년분들이 제 시각에는 저 거의 70% 이상이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떤 장벽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응원봉 하나를 딱 들고 갔는데, 들고 가는 순간, 저는 NCT라는 네. 그룹의 응원봉을 들고, 네. NCT 좋아하세요? 이렇게 쉽게 이제 말을 하고 문을 열고 네. 소통하려고 네.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정말 새로운 희망을 꿈꾸게 되는 네. 그런 장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민들 전반에 흐르고 있는 집단적인 상식과 지성은 우리 사회에 더 이상 불공정이라든지 불평등, 또 일방적인 착취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 네. 사회 안의 모두의 존중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이루어져야지만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그런 좋은 사회로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걸 지금 경험하신 거네요, 네, 어떻게 네. 보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농성이 소기에 어떤 성과를 거둬야 되는 것도 저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제일 지금 조합 입장에서는, 또 우리 해고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거 먼저 우리 사회가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또 세종호텔이 해결해야 된다 하는 점이 뭐가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의 해고는 그냥 처음에는 저의 좀 억울함을 풀어서 법으로라도 판단을 받고 싶다라고 처음에는 시작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 싸움을 점점 하다 보니까요, 이게 저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의 사법부, 아니면 행정부, 아니면은 모든 뭐 비정규직들의 문제, 그다음에 평등과 차별의 문제, 이런 것까지 다 아우르는 싸움이 돼버리더라고요. 저희 세종호텔 노조가요. 그래서 뭐 사법부라면은 특별히 뭐 말씀 안 드려도 그 속에도 강자에게 약한 뭐 아니면 뭐 주류와 맞습니다. 비주류의 뭐 그런 편파적인 판결이 있을 수 있고요. 이런 해고 노동자들이나 그 경영자에 의해서 탄압받은 노동자들이 겪는 아픔에 진짜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되는 네. 처벌 정도도 네네. 이루어질까 말까 하는 그런 경험이. 네. 뭐 노동자를 대변한다는 진노위, 중노위에서조차도 노동자들의 편이 아닌 그런 것도 굉장히 실망스러웠었고요. 뭐 행정부나 뭐 경찰력을 얘기하자면 그렇게 저희한테는 강력한 경찰 투입력이 어느 한 곳에서는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는 것들도 방관하고 있고. 네, 방관하고 있고요. 저희 반대편의 사측 사람들은 그렇게 보호를 해주면서 저희는 또 잡아가두고. 맞습니다. 네, 이런 저도 문제들이. 회사에서 이제 회사 앞에서 농성을 하니까 회사 직원들이 한 40-50명이 나와서 핸드폰으로 그냥 제 코앞에서 체증하는 저를 거죠. 체증하고 네. 찍고 뭐 조롱하고 네. 그러는데, 그거는 하나도 이제 막을 생각을 안 하고 네, 제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그러니까요. 벗어났다. 네,
왜 거기는 저기다 신고되지 않은 곳이다. 뭐 이런 식의 네, 이제 네. 행동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저희는 다 정규직, 한 사람 계약직 빼놓고는 다 정규직이었거든요. 그래서 정규직을 다 잘라내고 비정규직 노동이나 아니면 하청 노동자로 채우려고 하는 그런 것도 다 철폐를 해야 된다는 생각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정리해고법을 폐지하는 것에까지 영향이 다 미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세종호텔의 싸움은 이제 나만의 싸움이 아니고 사회 전반적인 문제의 싸움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뭐 우선적으로 세종호텔의 직원들이 부당한 경영자의 탄압에 의해서 이유도 안 되는 것으로 해고를 당했기 때문에 해고 복직을 하는 그 과정이야말로 우리 사회 전반에 이제 기저에 깔려 있는 네. 탄압받는 노동권의 문제를 푸는 단초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렇습니다. 거겠네요. 네. 그리고 뭐 그 많은 이게- 기업들도 저희의 그 결과를 많이 주시하고 있다라는 그런 또 얘기들도 들리고 그거 있더라고요. 맞는 말씀이실 네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저도 경험상 제가 그 대한항공을 상대로 이제 산재 신청을 하니까 산재 이유가 뭐냐라고 해서 정신적 고통이다라고 했더니 그 당시만 해도 산재 제가 2015년도에 이제 산재를 신청했는데 15년도에만 해도 산재 보험료는 노동자가 뭐 절반, 회사가 절반해서 이렇게 뭐 직급에 따라서 그 금액이 뭐 편차가 있잖아요. 네네. 그 10여만 원 네. 넘게 돈을 냈던 것 같은데 저는 22년을 그 당시에 다니고 있던 22년 동안 이제 근로복지공단에 보험료를 낸 거죠. 네. 낸 건데 처리를 하려고 그러면 회사에 직인을 받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보험료를 냈는데 왜 그렇게 받느냐. 네. 해서 이제 제가 그걸 기사하고 투쟁도 하고 그 다음에 정신적 그 감정 노동자의 산재를 인정해 달라고 하니까 실제적으로 감정 노동자의 정신적 산재라고 해서 된 경우는 거의 제가 처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엮어서 이렇게 했는데 정신질환의 이런 이제 회사에 의해서 받은 정신적인 문제로 생긴 질병이다. 이게 안 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나오게 된 단초도 거기에 있었고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도 그때 이제 제가 하는 일이 네. 결국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저항이더라고요. 네. 그거를 이제 법적으로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국회 당시에 이제 계류중인 법이 있었는데 당시에도 이제 보수 정당이 그때는 이 당이 하도 이름을 바꿔서 한나라당인지 뭔지 이름이 네. 지금 정확하지 않은데 그 당에서 이제 반대를 한다고 해서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민주노총하고 또 그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제정을 위한 뭐 이런 협의체가 생겨서 그분들하고 국회 가서 농성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제 자랑처럼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지금 하시는 행동이 충분히 이런 경험을 하는 노동자 입장에서는 의식이 확장될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제가 뭐 길게 제 얘기를 했던 이유는 오늘 이 방송을 이제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도 오해하실 수 있어요. 야, 김난희가 뭐 언제 내가 대표성을 줬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런 과정을 이전에 우리 사회에서 그냥 온순한 그냥 복종자 입장의 노동자로 계실 때는 경험을 못 했다가 내가 투쟁가가 되고 뭐 대단한 투쟁이 아니라 불의에 저항하는 네. 투쟁을 노동자로 하다 보니 이게 법적인 문제도 있고 사회 시스템의 문제도 있고 우리 시민들 전반의 의식의 흐름의 문제도 있구나. 비정규직과 정규직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분간도 못할 수도 있고 노동자가 이런 거는 잘못된 거라고 내 권리를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가 권리가 있었어? 라고 생각하시는 네. 경우도 있을 수도 네네.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들이 하고 있는 고공농성과 복직을 위한 투쟁은 세종호텔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불안정한 노동의 현장 모두를 대변하는 그 어떤 대표성을 갖고 또 책임감을 갖고
행동하고 있다. 그렇게 바뀌었다 내가 네네. 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용기 있는 행동에 정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은데 이게 박수를 보낼 일인가라는 또 그런 마음도 들어요. 왜냐하면 현실은 너무나도 엄혹하고 힘들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감히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이렇게 끝까지 투쟁을 해서 결과물을 성취해낸다면 네. 누군가에게 정말 또 다른 희망을 보여주는 네. 연대의 불꽃, 네. 또 다른 혁명의 빛이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은 듭니다. 정말 제가 오늘은 너무 저랑 공감이 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분이 너무 많아서 네. 저도 제 얘기를 더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 네. 김난희라는 노동자의 입장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또 세종호텔에 이제 세종호텔과 투쟁하고 있는 어쩌면 나쁜 자본 권력과 세종호텔이란 이름이 잘못된 건 아니니까 그죠? 네. 투쟁하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해 주시면 그걸로 오늘 방송은 마무리할까 합니다. 저는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투쟁을 할 수 없었던 왜냐하면 그냥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고요. 솔직히 발뚝질하는 것도 힘들고 처음에는 뭐 투쟁가도 전혀 몰랐고 회사 앞에서 피켓 들고 선전전하는 것도 두려웠던 사람이었습니다.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박창진 부대변인님의 그런 사건이 있을 때도 뭐 이슈화되거나 이랬을 때 조금 이제는 좀 지겹다. 우리가 평범하게 생각했던 그런 지극히 개인적인 개인주의자였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투쟁을 하고 나니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곁에서 소리를 듣고 공감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이 3년 동안 저에게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어려운 공부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향후 80년, 80대까지 산다면 이 기간은 지극히 적은 날수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만큼은 제가 정의로웠다라고 회고할 수 있을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종호텔 노조의 싸움은 이 사회 전반에 걸친 싸움이고 그리고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조금은 변했으면 그런 바람이 있고요. 저부터도 앞으로 계속해서 이 싸움이 끝나더라도 평등과 그 다음에 차별이 없는 비정규직 없는 그런 나라를 세우는데 조금이라도 일조하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저의 이런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조금 공감하신다면 저의 얘기에 좀 귀 기울여 주시고 또 세종호텔 고공농성장 연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단희 조합원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저도 다시 한번 제가 지나왔던 길들을 회상해 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연대의 힘이 뭔지, 또 나약한 존재 혹은 나 또한 방관자의 입장에 있었는데 용기 내서 이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내몰린 나. 또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방황과 번뇌와 고민을 겪고 계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어려움과 그 처절함을 겪어봤기 때문에 저 또한 이 스튜디오 안에 흐르는 공기를 통해서 그런 감정의
파동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방송이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겠지만 여러분들에게도 저와 김연희 노동자가 공감했던 그 파동이 전달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우리 사회에 투명 인간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진짜 투명 인간이라서 투명 인간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못 본 척하고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지하지 않기 때문에 투명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우리 사회의 투명 인간들이 본래의 모습을 찾을 수 있는 그날까지 박창신의 아프지만 괜찮아는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서 우리 사회의 또 다른 모습들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저는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